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대대적인 공습을 당한 이란이 피격 당일 바로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 수백 기를 발사하면서 보복에 나섰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는 전쟁을 시작한 건 이스라엘이라며 그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하는 건 오산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한밤중 이스라엘 텔아비브 상공에 미사일이 비처럼 쏟아집니다. 섬광과 함께 폭발음이 들리고 도심에서 짙은 연기가 올라옵니다. 13일 이스라엘의 전례 없는 공습을 당한 이란은 피격 당일 미사일 수백 발을 발사하며 바로 보복에 나섰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는 전쟁을 시작한 건 이스라엘이라며 그 결과는 파멸이라고 경고했습니다. زندگی برای اونها تلخ خواهد شد بدون تردید فکر نکنند که زدند و تمام شد. 이란은 수백 기의 다양한 탄도미사일로 텔아비브에 있는 이스라엘 국방부와 정보기관 등을 표적 공습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방공망을 뚫고 성공적으로 타격했다고 이란 매체들은 전했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군의 전투기 2대도 격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슬람 혁명수비대는 이스라엘 군사중심지와 공군기지 등 목표물 수십 곳에 압도적이고 정확한 보복작전을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이스라엘군은 이란이 100발 미만의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대부분 요격되거나 이스라엘 영토에 미치지 못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란이 민간 지역을 향해 공격한 것은 선을 넘은 거라며 엄청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또 이란의 나탄즈 핵시설을 추가 공격해 상당히 파괴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תקפנו את המרחב התת-קרקעי ותקפנו תשתיות חיוניות נוספות באתר המאפשרות את רציפות תפקודו. פגענו משמעותית באתר הזה. 전면전을 방불케 한 이스라엘의 공습에 이란 역시 강력한 보복으로 대응하면서 중동 지역의 전운이 더욱 짙어지고 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현지 시간 13일 이란 공습을 통해 탄도미사일 무기고 상당수와 우라늄 농축시설을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에 대해 역사상 가장 큰 군사작전 중 하나를 전개했다면서 이란의 최고 군사지휘관과 고위 핵과학자, 우라늄 농축시설과 다수의 탄도미사일 무기고를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더 많은 공격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핵시설 공격 이후 이란의 핵시설이 더 이상 남아있는지 불투명하다고 말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현지 시간 13일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이번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인한 확전은 우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앞서 미 NBC 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란이 합의를 할 기회를 놓쳤다면서도 지금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을 수 있다며 지켜보자고 말했습니다. 이란의 우라늄 농축 중심지인 나탄즈 핵시설 내부에서 방사능과 화학 오염이 발생했다고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밝혔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13일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 나탄즈 핵시설이 있는 지상시험용 농축시설이 파괴됐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나탄즈 지하 농축시설이 공격받은 징후는 없지만 전력망 공격의 여파로 원심 분리기가 손상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또 나탄즈 시설 내부에서 방사능과 화학 오염이 발생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란 이스라엘 정상과 연달아 전화통화하며 중재자로 나설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애도를 표하고 이스라엘의 행동이 유엔 헌장과 국제법에 위배된다고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긴장이 더욱 고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재 역할을 수행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유가는 급등했고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란이 주요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거나 유조선을 공격할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어 시장의 불안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장 대비 7.3% 급등한 배럴당 72.98달러에 거래됐습니다. 국제시장 비교 대상인 브렌트유 8월 인도분 가격도 7% 치솟은 74.23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중동은 전 세계 원유 생산의 3분의 1을 담당하고 있고
이란은 석유 수출국 기구에서 세 번째로 원유 생산량이 많은 만큼 유가가 출렁이고 있습니다. 이란이 주요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거나 이곳을 지나는 유조선을 공격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중동 석유와 가스의 수출 통로로 전 세계 천연가스의 3분의 1, 국내로 들어오는 중동산 원유 등 석유의 6분의 1이 지나갑니다. 투자은행 JP모건은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거나 무력 충돌이 중동 전역으로 확대되면 유가가 배럴당 130달러까지 오를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반면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동반 하락 마감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24시간 전 대비 약 2% 내린 10만 5천 달러 수준입니다. The fighting could last for like 2 weeks. So for investors, it will be this phase of 2 weeks of heightened volatility, of heightened like losses in shares, in anything that has to do with risk. 안전자산인 금 가격은 강세를 보였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위협 속에 3년 만에 최저로 떨어졌던 또 다른 안전자산인 달러 가치도 상승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중동 상황이 주가 하락의 촉매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런 와중에도 방산과 전기, 가스, 수도, 에너지 분야는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네, 코스피 3,000선 기대감이 커졌던 주식시장이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과 미국의 추가 관세 인상 압박이 겹치면서 8일 만에 하락했습니다. 나라 밖 정세가 악화하면서 금융시장의 단기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개장 초 10포인트 이상 오르며 최근의 호조세를 이어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이란 공습 소식이 전해지면서 곧바로 급제동이 걸리며 장중한때 1% 넘게 하락했습니다. 여기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냉장고와 세탁기 등 가전제품에도 철강 관세를 50% 부과한다는 발표와 트럼프의 자동차 관세 추가 인상 가능성 언급까지 나오며 시장에 충격을 줬습니다. 3,000선을 넘보던 코스피는 결국 2,900선을 내주며 8일 만에 하락 마감했고 코스닥은 2.6% 떨어졌습니다. 외국인은 8거래일 연속 순매수세를 기록했으나 매수 규모가 1,200억 원대로 크게 줄었습니다. 불확실성 확대에 대형주 중심으로 부진한 가운데 중동발 위기로 해상 운임이 상승할 것으로 점쳐지는 에너지와 방산 종목은 동반 상승했습니다. 국내 증시는 미국발 관세 전쟁에 지정학적 위기가 더해지면서 단기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최근 주가 급등에 따른 어떤 부담이 있던 상태에서 이번에 이제 그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어떤 그 공습으로 인한 이제 지정학적인 불확실성이 겹친 결과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0원 넘게 급등했습니다. 중동 긴장에 따른 위험 회피와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달러 강세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 주재로 중동 사태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구성했습니다. 중동 상황과 금융 실물 동향을 24시간 모니터링하면서 시장이 과도한 변동성을 보일 경우 상황별 대응 계획에 따라 즉각적이고 과감하게 조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취임 후 첫 정상 외교에 나섭니다. 취임 11일 만에 해외 순방은 상당히 빠른 건데요. 아직 외교 안보 라인의 인선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여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홍선기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방한 중인 키르기스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그날 밤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이후 계엄과 탄핵 사태가 이어지면서 우리나라의 정상회담은 6개월 넘게 한 번도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국제사회 정상외교 복귀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취임과 동시에 해외 순방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취임 11일 만에 해외 순방에 나서는 건데 전임 대통령들이 보통 취임 후 2달 전후로 첫 순방에 나선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빠릅니다. 국내 현안도 산적한 상황에서 이른 감이 있지만
관세 문제 등 외교 현안 해결을 위해 정상외교 복원 역시 시급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 정상을 한꺼번에 만날 수 있는 G7 정상회담은 이 대통령에게 더 필요한 자리로 꼽힙니다. 굳건한 한미 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다지고 주변 국가의 관계도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겠습니다. 경제 등 여러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위해 정상회담을 기다린 나라도 많습니다. 日韓首脳会談というものはなるべく早急に行う方が良いし、それはシャトル外交の重要性というのは韓国がどのような政権であっても変わることはないと。 문제는 인수위도 없이 새 정부가 출범한 상태에서 일찍 순방에 나서다 보니 아직 외교 안보 라인의 인사가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외교부 장관은 아직 지명도 하지 않은 상태고 서둘러 임명한 차관들 역시 업무 파악 단계라 당장 G7 회담에서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순방 업무를 주관하는 대통령실 안보실 역시 비슷한 상황이어서 이재명 대통령의 첫 순방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정치자금 등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아무 문제 없다며 누구든 청문회에 부르라는 입장인데 국민의힘은 인사 철회를 요구하면서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김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은 알고 지내던 정치인 강모 씨로부터 4천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는 것. 4천만 원을 빌려준 강 씨는 2008년 불거진 김 후보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당시 자금 제공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SNS를 통해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벌금, 세금, 추징금을 장기에 걸쳐 모두 완납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자법 위반은 표적 사정이 농후했으며 검찰 등 누구라도 청문회에 불러도 좋다고 했습니다. 과거 제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도 좋고 모든 분들을 다 이번 청문회에 증인으로 불러도 좋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아들이 고등학교 재학 시절 교내 동아리 활동하며 작성한 표절 예방 관련 법안을 실제 국회에서 발의하고 아들이 설립한 비영리 단체가 의원실과 함께 세미나를 했다는 아빠 찬스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아들이 표절 예방 관련 입법 활동을 대학 진학 원서에 활용한 바 없는데 이는 자신의 권유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동료 의원이 대표 발의한 표절 예방 관련 입법에 공동 발의한 것은 필요한 법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금전 거래를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규정하는 등 공세를 펴며 총리 인사안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정치자금 의혹과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 상식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저는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 맞지 않나. 김 후보자는 오는 15일 일요일쯤 추가로 온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글을 올리겠다고 말해 청문회 전 의혹 해소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차명재산 의혹이 불거진 오광수 민정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오 수석이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계획입니다. 오 수석은 임명 닷새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이재명 정부 첫 고위직 낙마 사례로 남게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민정수석은 인사검증 담당자로 누구보다 도덕성에서 우위에 있는 분이 해야 하는 것이고 당연한 책임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형수 원내수석 부대표도 기자간담회에서 모든 인사검증의 책임자인 민정수석 검증부터 실패한 것으로 이 대통령은 인사검증 실패와 안일한 대응에 깊이 직접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약속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거대 여당 원내대표에 선출된 김병기 의원이 개혁 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앞으로 여야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16일에는 야당의 원내대표도 정해지는데 후보들이 강력한 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국민 통합과 협치에 이르기까지는 고비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우 기자입니다. 170여 석에 이르는 집권당의 원내대표로 선출된 김병기 의원. 내란 종식과 민생 회복 등을 강조했지만 야당과 협치를 하겠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내란 종식, 헌정 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하나의 트랙으로,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을 또 하나의 트랙으로, 국민 통합과 대한민국 재건을 또 다른 트랙으로. 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들도 의회 권력에 이어 행정 권력까지 장악한 이재명 정부가 독재나 정치 보복에 나선다면 저항하겠다면서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거대 여당이 압도적인 힘에 취해서 좌파 독재나 정치 보복을 행동으로 옮길 경우 국민과 함께 강력하게 저항하겠습니다. 이념의 방향이 다소 다르더라도 합리적이라면 어떤 세력과도 연대해 거대 여당에 맞서겠다는 의지도 피력했습니다. 거대 의석을 가진 이재명 정부에 맞서기 위해 합리적인 생각을 가진 누구와도 연대하고 협력하겠습니다. 일단 겉으로는 여야가 타협에 나서기 힘든 구도지만 민심 경쟁 속에 물밑 접촉이 이뤄진다면 협치 모드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협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하나는 여당이 야당의 기능과 역할을 인정해줘야 된다. 두 번째는 중요한 거는 자제와 관용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아무리 힘이 있어도 어느 정도는 야당 몫을 인정해야 된다. 하지만 당장 3대 특검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국민의힘 세력에 대한 전방위 사정이 진행될 경우 정치 보복이라고 규정하는 제1야당의 반발이 거세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대통령실 인사와 장관 인선 등을 두고 날카로운 검증을 벼르는 야당과 이를 방어하는 정부 여당 간의 갈등이 첨예해질 가능성도 예상됩니다. 게다가 야당 몫으로 법사위원장을 요구하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김병기 신임 여당 원내대표는 매우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이 문제도 갈등의 도화선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거대 여당이 어느 정도 양보와 타협안을 야당에 제시하는지에 따라 이재명 정부 초기 여야 협치 가능 여부가 판가름 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대선 이후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해병대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됐습니다. 해병대를 육해공군에 버금가는 준사군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데요. 실현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허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병대 독립 5법은 해병대의 지위를 육해 공군과 동등하게 규정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해군 안에 해병대를 둔다고 적시된 국군조직법을 고치거나 해병대 병과를 신설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이 대표적입니다. 해병대를 서북도서 경계와 상륙작전 전담조직으로 특화해 육해공 3군 체제를 준 4군 체제로 바꾸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반영한 겁니다. 육해공군 또 해병대 장병들 여러분들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깊이 치하드립니다. 해병대의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약속은 정권마다 반복됐지만 늘 미완에 그쳤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인사와 예산 일부 권한을 해군에서 넘겨받았고 문재인 정부 땐 해병도 사성장군 진급이 가능하도록 법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인사도 예산도 육해공군에 밀리는 게 현실입니다. 미국 해병대의 경우 해군부 소속이긴 하지만 문민 장관 아래 대장급 해병대 사령관이 같은 계급인 해군 참모총장과 비교적 수평적 관계에 있습니다.
반면 1973년 이후 우리나라 해병대에 사성 장군은 아직 한 명도 없습니다. 특수한 임무를 해내는 그런 소중한 역할들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무기 운영 체제나 처우 개선 문제라든지 소외된 체계로서 운영되어 왔지요. 형평성 있는 인사조치들이 앞으로 많이 이루어져야죠. 갈수록 줄어드는 병력 자원과 해군과의 연합작전 등을 고려하면 조직을 키우기보다 되레 소수 정예화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다만 새 정부에선 최상병 순직 사건으로 떨어진 해병들의 사기 진작과 계엄 사태로 당위성이 커진 국방개혁 차원에서 해병대의 위상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국방장관 문민화와 함께 출신, 계급, 보직별로 관행처럼 굳어진 인사체계 혁파, 육해공군의 이기주의 극복을 개혁과제로 제시했습니다. YTN 나힌입니다. 출범을 앞둔 3대 특검, 메머드급 규모만큼 수사의 범위도 넓습니다. 특검 수사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김영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른바 3대 특검법에 나열된 수사 대상은 모두 35개에 달합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은 11개,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수사 외압 의혹을 핵심으로 하는 최상병 특검은 8개로 정리됐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겨냥한 특검의 수사 대상은 16개나 되는데 그동안 논란이 됐던 의혹들이 사실상 총망라됐습니다. 이 가운데 내란 특검은 이미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군 경의 핵심 인물들을 집중 수사해 재판에 넘긴 만큼 수사 초기 방향을 잡아 착수하기까지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다만 특검은 북한과 무력 충돌을 유발했다는 외환죄 수사에 집중할 걸로 보이는데 노상원 전 사령관 수첩의 신빙성을 검증하고 군의 대북 작전을 들여다보는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최근 빗장이 풀린 경호처 비화폰 서버와 CCTV 자료들이 숨겨져 있던 비상계엄 가담자들을 수면 위로 끌어올릴지도 관심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은 사안에 따라 수사 속도의 편차가 심할 걸로 예상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의 경우 이미 수사 자료는 확보된 상태에서 재수사가 진행 중이고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전담팀이 김 여사에게 소환을 통보할 정도로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수사 대상이 워낙 광범위하고 첫 단추부터 끼어야 하는 사건도 있기 때문에 40명의 파견 검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지도 주목됩니다. 윤 전 대통령의 경로를 겨냥한 최상병 특검은 비교적 오랜 기간 묵혀있던 사건입니다. 대통령 탄핵으로 정권이 교체됐고 특검까지 출범해 대대적인 수사를 앞둔 만큼 통화 녹음 같은 새로운 증거나 핵심 인물들의 증언이 나온다면 빨리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는 기대도 나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호우경보가 내려진 부산의 시간당 강수량이 6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기준 부산 강수량은 시간당 61.2mm로 6월에 내린 비로는 1904년 관측 이래 가장 많았습니다. 소방당국은 주택이나 상가 등에 물이 들어왔다거나 맨홀 뚜껑이 열릴 것 같다는 신고가 새벽 4시 기준 28건 들어왔지만 인명구조 등의 심각한 상황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말을 앞두고 곳곳에서 건물과 차량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빗길 교통사고가 화재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윤지아 기자입니다. 고가 사다리차를 이용해 물을 뿜으며 화재 진화 작업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산 기장군 정관읍에 있는 5층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난 건 오전 10시 50분쯤. 화재가 발생하자 10명이 곧바로 밖으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불길은 5시간 반이 지나서 잡혔는데 다중이용시설이라 한때 소방 대응 1단계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소방 관계자는 1층 커피숍 주방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오후 2시 15분쯤에는 경기 화성시 비봉면에 있는 석유화학 제조업체 외부 탱크로리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40분 만에 꺼졌지만 60대 업체 관계자 1명이 얼굴 등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위험물질인 톨루엔을 옮기는 과정에서 불이 났다고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빗길 차량 사고가 화재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오후 4시쯤 충북 청주시 현도면에서
60대 운전자가 몰던 승합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반대 차로에서 오던 5톤 화물차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에서 불이 나 10여 분 만에 꺼졌지만 60대 화물차 운전자가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사고 수습 과정에서 차량 통행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YTN 윤지아입니다. 서울 대치동에 있는 은마 아파트에서 배수관 공사를 하던 작업자 2명이 흙더미에 매몰됐습니다. 2명 모두 구조됐지만 60대 작업자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끝내 숨졌습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파인 구덩이 주변에 흙더미가 쌓여 있습니다. 주변에는 노란 경찰 통제선이 설치됐습니다. 낮 1시쯤 서울 대치동에 있는 아파트 하수관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 2명이 흙더미에 매몰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사고 당시 작업자들은 땅을 파내고 배관 작업을 벌이고 있었는데 쌓아놓은 흙더미가 무너지며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작업자 1명은 어깨 정도까지, 다른 1명은 허리 정도까지 파묻혔습니다. 소방이 출동해 구조 작업을 벌였고 60대 작업자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다른 50대 작업자도 발목 등을 다쳐 이송됐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아파트 직원으로 10년 가까이 기관실 업무를 맡아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람이 미끌리면서 자기도 말을 미끌리면서 그거하고 같이 들어간 거야. 그리고 지금 일이 손에 안 잡혀 지금 마음대로 되게 무거워요. 경찰은 A씨 등이 지하 약 1m 깊이의 막힌 하수관을 점검하던 가운데 구덩이 벽면에 의해 무너지며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감식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공사 관리자 등 3명에 대해 안전수칙 위반 사항이 있는지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2천억 원이 넘는 범죄 수익금을 세탁해준 혐의를 받는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대형 상품권 업체 대표 등 일당은 상품권을 거래하는 것처럼 꾸며 범죄 수익을 현금으로 바꿨습니다. 표정우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테이블에 쌓여있는 현금 다발을 옮겨 담습니다. 잠시 뒤엔 문 밖에 있는 누군가에게 돈이 담긴 가방을 건넵니다. 상품권 업체로 위장한 일당이 세탁한 범죄 수익금을 전달하는 장면입니다. 이들은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범죄 조직이 투자 리딩 사기나 사이버 도박으로 얻은 범죄 수익금 2,380여억 원을 현금으로 세탁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위장 상품권 업체는 범죄 조직으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대형 상품권 업체 대표 A씨에게 보냈고 A씨는 상품권을 거래하는 것처럼 꾸며 돈 세탁을 해줬습니다. A씨는 한 건당 0.1에서 0.3%의 수수료를 챙겼고 위장 상품권 업체는 1%의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A씨는 허위 상품권 업체 11곳과 각각 100억에서 400억 원의 금액을 현금화했고 한 번에 최대 3억 원을 세탁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상품권 업체 대표 A씨와 허위 상품권 업체 대표 등 21명을 범죄 수익 은닉을 도운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이 가운데 11명을 구속 송치한 경찰은 범죄 수익금 세탁을 의뢰한 조직원 등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정상적인 회사 업무로 알고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에게 대법원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범행에 가담하는 줄 몰랐다는 핑계가 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만수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3월 이모 씨는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등록했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이른바 김미영 팀장에게 업무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 씨는 이후 피싱 피해자 8명을 만나 위조 문서를 건네고 1억 7천만 원을 받은 뒤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이 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이 씨가 범죄에 가담한다는 점을 몰랐을 수 있고 정상적인 회사 업무를 한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이 판단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어졌습니다. 대법원은 이 씨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것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의식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으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이 씨가 자신을 채용한 업체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을 액수 확인도 없이 제3자에게 무통장 입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기업정보 항목에 채권 추심을 명목으로 현금을 수거하는 경우 채용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일 수 있다는 문구가 있어서 자신의 업무가 불법임을 강하게 의심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이 씨가 피해자들에게 전달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도 내용이나 형식이 조악하다며 위조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경제통상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미중 간 관세 전쟁에 새 정부가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수출 품목과 시장 다변화를 추진하면서 경제 안보를 지킬 법적 또 제도적 정비도 주문했습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통상 전문가들이 바라본 글로벌 통상 환경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관세 전쟁이지만 기전은 미중 패권 경쟁으로 싸움이 상당히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우리 수출품의 품질 경쟁력 강화와 품목 다변화를 강조했습니다. 수출 지역 다변화, 그다음에 품목 다변화가 상당히 해결되지 못한 그런 과제이고 이 부분은 특히 품목 다변화 관련해서는 결국에는 우리가 고품질의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수밖에 없고 또 미국과 중국으로 집중된 수출을 동남아시아나 남반구, 즉 글로벌 사우스로 확대해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습니다. 특히 현 상황은 어느 한 부처의 힘으로는 헤쳐나가기 어렵다면서 대통령실이 컨트롤 타워가 돼 포괄적 경제안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경제 안보 이슈가 국가 안보의 어떤 인테그럴 파트가 되기 때문에 이걸 각 부처가 그냥 나눠서 담당해서는 안 되고요. 이건 청와대 대통령실이 컨트롤 타워가 됩니다. 타워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어떤 정책으로만 해서 이것이 해결될 수가 없고 입법을 추진해야 됩니다. 눈앞에 닥친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는 기존 투자라 할지라도 포장을 잘해서 트럼프 정부의 성과로 보일 수 있도록 하는 전략적 접근을 주문했습니다. 미국과의 협력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도 핵심 이슈에 대해서는 우리 목소리를 명확히 내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결국은 트럼프 행정부는 어떤 방식으로든 승리를 선언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다만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는, 국내적으로 납득시킬 수 있는 전리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아울러 중국과 베트남, 타이완 등 우리 기업이 진출해 있는 나라의 상호 관세율이 높아 간접 피해가 잇따르고 중국의 밀어내기 수출로 인한 국내 기업 피해도 가시화하는 만큼 새 정부가 피해 기업 지원에도 신경 써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랐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우리나라와의 본격 협상과 다음 달 초 상호 관세 유예 종료를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관세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냉장고와 세탁기 등 주요 가전제품에도 50%의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고요. 25%인 자동차 관세도 인상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외국산 철강뿐만 아니라 철강으로 만든 파생 제품에도 50%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철강 파생 제품 목록을 더 추가했습니다. 냉장고와 세탁기, 건조기, 식기세척기 등 주요 가전제품입니다. 오는 23일부터 적용됩니다. We took $88 billion in tariffs in 2 months, far beyond what anybody expected. There's no inflation. People are happy. People are wealthy. The country is getting back to strength again. LG전자와 삼성전자 등 가전업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가전제품의 어떤 부분까지 관세 부과 범위로 봐야 할지 분석해봐야 한다며 말을 아꼈지만 제조 원가 상승과 함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 1분기 두 회사의 미국 생활가전 시장 점유율은 42%입니다. 두 기업 모두 미국에 공장이 있지만 현지 생산은 세탁기 등 일부 제품에 국한돼 있습니다. KB증권에 따르면 이번 추가 관세 부과가 발표된 항목들의 대미 수출액은 지난해 36억 달러, 전체 대미 수출의 2.8%를 차지합니다. 여기에 멕시코 공장을 통해 수출하는 규모도 2억 4천만 달러 정도 됩니다. 기업들은 일단 미국 공장 생산 확대와 가격 인상,
프리미엄 제품 확대 등의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2018년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내렸지만 가전업계는 제품력으로 시장 점유율을 오히려 확대한 전력이 있습니다. 전통 산업에도 AI를 접목시켜 생산성을 올리고 이를 통해 고임금 일자리를 더욱 창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달 초 상호 관세 유예 종료를 앞둔 트럼프는 25% 관세가 부과된 자동차 관세도 머지않은 미래에 올릴 수 있다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미 수출 1위 품목 자동차는 지난달 대미 수출이 32% 급감했습니다. 여기에 중동 위기 고조로 유가와 물류비 상승까지 예상되는 상황이어서 본격 대미 협상을 앞둔 새 정부 통상 라인에 대한 압박이 늘고 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최고 경영자와 갈등을 빚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갈수록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제 머스크를 넘어 실리콘밸리 전체가 휘청일 수도 있다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가지 패로 머스크의 숨통을 조일 수 있습니다. 머스크의 기업들과 연방 정부가 맺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스페이스X는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스페이스X는 국방부 군사용 위성 발사에 8조 5천억 원, 농촌 광대역 인터넷망 보급 사업에 60조 원을 수주했습니다. 머스크 소유 기업들을 광범위하게 조사하고 규제를 가할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의 측근들은 머스크의 마약 복용과 불법 체류 의혹을 조사하자고 압박합니다. The relationship anyone has with Donald Trump is always one way. You are with Trump as long as you are good for Trump. And Elon Musk didn't like that very much because he felt like he was a lightning rod for a lot of the criticism. 민주당을 지지하던 실리콘밸리는 관료주의와 규제 개혁을 기대하며 지난 대선에서 머스크와 함께 공화당으로 돌아섰습니다. 트럼프의 수천억 원을 쏟아부은 머스크는 예산 삭감 명목으로 정부의 전면적인 공격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이익에만 관심을 쏟던 트럼프는 오히려 감세 법안을 통과시키려 합니다. 트럼프를 둘러싼 저학력 백인 노동자 중심의 마가 세력은 반세계화와 보호주의를 주창하며 실리콘밸리와는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연구개발자금 삭감, 대학 계약 취소, 우수한 해외 학생들에 대한 비자 제한 등은 실리콘밸리를 약화시킵니다. Elon Musk has definitely provided an avatar for President Trump, a face out there for people to hate, for people to personify everything that they believe is wrong with the Trump administration. 트럼프에게 뒤통수를 맞은 머스크와 실리콘밸리 억만장자들이 막강한 자금력으로 민주당을 도와 트럼프를 몰아세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정부를 기업으로 대하려던 실리콘밸리가 정부를 자신의 기업으로 여기는 트럼프와 어떤 관계를 만들어갈지 주목됩니다. YTN 권영입니다. 전면전 위기까지 갔던 인도와 파키스탄의 충돌을 계기로 아시아 곳곳에서 벌어지는 물 분쟁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티베트 고원을 차지한 중국의 일방적인 수자원 개발에 기후변화 충격까지 겹치면서 많은 나라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파키스탄을 공습하기 이틀 전 인도는 인더스강 지류의 물길부터 끊었습니다. 이 때문에 하류에 있는 파키스탄에선 강의 수위가 90%나 낮아진 곳도 있었습니다. 양국은 전면전 직전까지 갔다가 극적으로 휴전에 합의했지만 강물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도는 강물을 나눠서 쓰기로 한 65년 전 합의를 깨고 상류에 댐을 짓거나 물길을 돌리겠다는 위협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농업 용수의 80%를 인더스강과 지류에 의존하는 파키스탄의 생명줄을 틀어주겠다는 겁니다. To that degree, it's seen as an existential threat to Pakistan. It raises the stakes in the India-Pakistan tensions. 인도는 거꾸로 파키스탄의 동맹국인 중국에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특히 인도 북동부를 관통하는 브라마푸트라 강의 경우 공식적인 수자원 협정도 없어 말 그대로 속수무책인 상황입니다. 실제로 지난 2016년 인도와 파키스탄이 갈등을 빚자 중국은 상류의 물길을 차단해 파키스탄을 측면 지원했습니다. 최근엔 인도와 방글라데시의 반발을 무시하고 짠샤댐의 3배에 이르는 초대형 수력발전소 건설 계획을 공식화했습니다. 中方修建雅鲁藏布江下游水电工程
经过严谨、科学论证，不会对下游国家生态环境 인도차이나 반도의 젖줄인 메콩강도 중국이 대형 댐과 수로를 계속 늘리면서 하류에 있는 국가들과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여기에 급격한 기후변화로 티베트 고원의 빙하가 녹아내리면서 강들의 수량마저 줄어들 위기에 처했습니다. 273 billion tons of ice lost every year corresponds about to the water intake of the entire population for 30 years. 광대한 아시아 수계에서 벌어지는 물전쟁은 각국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여서 극단적 충돌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유튜건입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세운 동대구역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가열되고 있습니다. 홍 전 시장 사퇴로 관련 사업은 사실상 중단됐고 시의회에는 기념사업 조례를 폐지하자는 주민청구 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김근우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대구시가 4억 8천만 원을 들여 건립한 동대구역 광장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입니다. 근대화 중심 도시의 상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주도했습니다. 지역 대표 관문에 우뚝 선 3m짜리 동상, 시민들 의견은 엇갈립니다. 못 살던 시절에 이런 분이 계셨다는 거, 그걸 부각을 시켜주고 우리가 또 세계를 위해서 나가는 입장에서 우리가 또 이런 분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민감할 수 있는 분을 어쨌든 의인화해서 동상으로 세운 거잖아요. 그래서 동대구역이면은 대구에 이제 방문했을 때 외국인 분들도 많이 보시고 또 다른 지역 분들도 좀 보시는 공간인데 홍 전 시장 사퇴로 박 전 대통령 기념 사업은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대구시는 대구 대표도서관 앞 동상 추가 설치를 잠정 중단했고 우상화라며 비판해온 단체는 14,000명 넘는 시민 서명을 모아 기념사업 조례 폐지를 청구했습니다. 통과가 된다고 해서 바로 이제 철거가 되지는 않겠지만 박정희를 기념할 수 있는 그 근거 자체가 이제 사라진다라고 봐야 되겠죠. 동상의 철거, 광장도 원래대로 동대구 광장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마련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의회가 검토 시간 부족을 이유로 폐지 조례안을 안건에서 빼면서 다시 마찰이 빚어지는 상황. 여기에 시의원 대부분이 국민의힘 소속이어서 안건이 되더라도 통과 가능성은 적다는 전망입니다. 존폐 갈림길에 선 박 전 대통령 기념 사업이 앞으로 어떤 운명을 맞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제주 해상에서 멸종 위기종인 남방 큰 돌고래가 폐어구에 또 걸린 채 발견됐습니다. 버려진 어구와 해양 쓰레기는 해양 생물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KCTV 제주방송 김용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대정읍 해상 남방 큰 돌고래 꼬리 지느러미에 무언가 감겨 있습니다. 수십 센티미터 길이 밧줄로 추정됩니다. 6개월 추적 조사 과정에서 또다시 발견된 돌고래. 이전보다 더 많은 어구와 해조류가 감긴 게 한눈에 확인됩니다. 반년 만에 2배나 긴 지작물들이 달라붙은 겁니다. 줄이 이렇게 뒤에 걸려 있었는데 이게 저희가 계속 추적 관찰하다 보니까 저희가 어제 6월 9일이죠. 아침에 발견했을 때는 그 꼬리 뒤쪽에 또 다른 줄이 이렇게 길게 늘어져 가지고 조금 더 이제 유형에 좀 불편함을 주는 상태로 이렇게 좀 발견이 된 거죠. 2m가 넘는 성체로 자랐지만 움직임은 이전보다 둔해졌습니다. 해상 부유물뿐 아니라 바닷속에 버려진 온갖 폐어구로 인해 언제든 2차, 3차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제주 어느 바다를 막론하고 그물들이 떠다니지 않는 바다가 없다. 그 정도로 이제 심각한 부분이고 바닷속에도 사실은 그런 그물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줄여나가는 노력을 많이 안 하게 되면 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 2년 전에도 낚싯줄 등에 감긴 어린 개체가 발견됐지만 수차례 시도해도 폐어구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지난달 중순부턴 생사도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신속한 구조가 우선이지만 해양생물 보호종은 해수부 기술위원회 검토를 거쳐야 한다는 이유로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습니다. 폐어구와 해양 쓰레기로 인해 생존을 위협받는 바다 생물이 늘어나면서 보호 대책이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 해킹으로 마비된 인터넷 서점 예스24의 일부 서비스가 닷새 만에 재개됐습니다. 예스24는 어제 공지를 통해 도서와 티켓 등 일부 서비스를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가능한 서비스는 도서 및 음반, DVD, 문구, 기프트 구매, 주문 결제, 1:1 문의, 티켓 서비스 등입니다. 하지만 전자책과 웹서재, 매장 상품 검색, 리뷰 검색,
원클릭 구매 등 다양한 부가 기능은 복구되지 않았습니다. 예스24는 전자책을 포함한 나머지 서비스는 순차적으로 이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호남을 중심으로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오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호우특보는 해제됐지만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여전히 호우특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전까지 남부 곳곳에 시간당 20mm 안팎의 국지성 호우가 예상됩니다. 어제부터 지금까지 제주 산간에는 201mm, 전북을 중심으로도 150 안팎, 또 부산은 122.6mm의 많은 비가 왔는데요. 앞으로 경남 해안에는 80mm 이상, 그 밖에 남부로도 최고 60mm의 비가 더 오겠습니다. 오늘 낮까지 비가 온 뒤 중부지방은 맑아지겠고 남부와 제주도는 흐릴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은 21.1도, 안동이 17.6도고요. 낮 기온 살펴보면 서울과 춘천이 31도, 청주 29도, 대구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습도까지 높아서 후텁지근할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주말 뉴스타트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